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의 부정적. 네,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이슈인데요. 관련해 누군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죠. 김병완 금융위원장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 충실의 의무가 확대가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는 과거에는요, 이제 현재는 일단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본다 그러면 이제 충실의 의무가 한 명 더 생겨 바로 주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가 됩니다. 그동안 사실 뭐 이사진 입장에서는요, 회사에서만 일단 잘 보이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주요 내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산 2조 이상의 상장사 같은 집중 투표제가 의무가 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도 확대가 되고요. 상장사 사회이사 독립이사로 이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큰 트랙은 바로 앞에서 1,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제는 충실의 의무가 이제 주주들에게도 확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이익이 났습니다. 네. 근데 그 이익이 났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진들은요, 회사의 뜻대로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 투자를 위해서 이제 유보금으로 좀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쌓아두는 겁니다, 회사에. 그런데 사실 주주들은 그렇지 원하지 않거든요. 배당을 원하지 이거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사실상 이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회사다 보니까 그럼 회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형식이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상법 개정이 돼서 그 충실의 의무가 이제 주주까지 된다 그러면 이사진들은 주주의 의무를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 주주들의 뜻을. 그러니까 네. 배당 쪽으로 좀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축이에요. 그래서 개인 주주들의 이제 권리가 좀 커진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이제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된다는 분위기겠고, 그다음 하나가 이제 집중 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은 자산 규모가 2조 원이 넘어가는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는 회사들마다 이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네.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그 정관이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피해 갔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집중 투표제 하는 회사가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안 합니다. 근데 이 집중 투표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겁니다. 그 이사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주주가 이사의 수만큼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이사 3명을 뽑습니다. 근데 내가 그 회사에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3명이잖아요. 네. 그냥 3 곱하기 10해서 나에게 30표가 이제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권이. 근데 집중 투표제예요. 이거를 나눠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내가 딱 정해서 그 한 명에게 30표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될까요? 바로 이제는 이 개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힘이 더 커지겠죠. 목소리가 커지겠네요. 목소리 커지죠. 네. 내가 밀고 싶은 이사를 모든 사람이 한 명을 밀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주주들이 밀었던 그 이사가 이사진에 포함이 되고 네. 그 권리들을 이제 개인 주주들의 권리를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거시기 역할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개인 주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는 상경계 입장에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두 반갑지가 가지가 않겠네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제는 오너 입장에서 특히 이제는 뭐 거다의 오너라고 얘기하는 이제 재벌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개인 주주들의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지금 뭐 개정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구하는 거고 이게 과연 이제 상법 개정이 될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개정안의 핵심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건데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관련해서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사실 개정안대로 된다면 뭐 사모펀드 같은 외국 투기 자본의 국내 기업이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가능성이 경영권 있는데. 방어가 안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이사에 대한 책임을 회사 플러스 이제 주주까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이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당해 달라고 했는데 배당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소송 걸 겁니다. 당신이 우리 이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주주한테도 있는데 이걸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초반에.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이거는 진짜 의무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다 지켜야 돼요. 그럼 만약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외국계 이제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제 기업 사냥꾼이에요. 적대적 M&A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자기 힘만은 부족하니까 개인 주주들이 이제 설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제는 그 사모펀드와 개인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진을 포함시키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 경영진이 물러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영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이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정부도 올해 초까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저울질했습니다. 재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는데 사업 재편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피해가 큽니다만 또 기업 경쟁력 훼손 또한 방치되면 안 되잖아요. 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상법 개정안이 지금 야당대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요. 보완점을 이제 마련해서 이제 갈 것 같은데 한마디로 경영권을 지켜주는 이런 선에서 아마 상법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영향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지배 구조가 약간 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주주 지배력에 대한 견제력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소액주주 보호 강화가 됩니다. 이게 소액주주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요, 시장의 신뢰도가 이제 상승한다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는 국내 증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많이 떠나시는 이유가요. 사실상 툭하면 유증한다 그러고 네. 뭐 툭하면 사실상 증자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믿을 주식 수가 없잖아요. 예, 입장은.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네. 대주주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왜냐하면 이사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대주주의 입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해서 다 떠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의 힘이 목소리가 강해지면 이런 일은 좀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장의 신뢰도가 이제 상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을 더 좋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함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송이 좀 남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과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증시가 낮은 이유가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증시가 매력도가 없는 게 상법 개정 이게 지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럼 정말로 개정이 되면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증시가 뭐 상법 개정에서 바로 영향받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호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대외 변수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대적 M&A가 된다 그러면 현 경영진들은요 절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가자 주주도 만족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보완 대책에 대해서 이제 아마 지금 얘기가 나눠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영권을 더 지켜주는 선에서 아마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좀 상생 가능한 선에서 개정안이 수정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현재 상황 녹록지 않지만 반드시 극복하겠다. 누가 한 이야기일지 궁금한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현재 삼성이 위기에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실상 이제 판사 앞에 섰는데 여러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 부족함과 불찰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본인한테 물어달라. 정말 평생을 삼성이라는 회사에 몸바쳐왔던 그런 임직원들 그런 분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나에게 책임을 돌려달라 이런 어떤 리더십도 이제 보여줬었죠. 그래서 또 하나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위기설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시기에 놓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네.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니면은 격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 그래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소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뭐 시장에서 좀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요, 뭐 위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2025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을 했거든요. 인적쇄신을 나가는 거예요. 예, 인적쇄신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DS 부분입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라서 우리가 반도체 영역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DS 부분에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이제는 전환을 했고요. 파운드리 사장의 그 수장을 교체를 했죠. 그다음에 경영 역량이 입증된 한마디로 올드 멤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의 사장들에게 신사업 발굴 책임까지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장단을 바꿈으로 해서 이제는 DS 부분의 이제 부실함을 이제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저는 시기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대외적으로 둘러싼 환경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볼까요? 뭐 그제와 어제는 좀 반등을 하다가 오늘 3시쯤 56,000원대로 좀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휘감았던 10조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사주 매입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걸까요? 그렇죠. 이제 자사주 매입은 반짝 이틀 정도 영향을 줬다가 그 효력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뭐 퀄 테스트 통과 이슈만 나온다 그러면 네. 제가 보면 자사주 소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10조 원 자사주 매입하고 그 다음에 3조 원, 그중 3조 원을 소각하겠다 석 달 안에 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슈와 HBM 이슈가 만약에 결합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파괴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업황이라는 거죠. 네. 이 자사주 소각은 부차적인 문제고, 자, 업황 자체가 이제 풀려야 되는 부분 그 숙제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는 퀄 테스트, 이제 품질 테스트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숙제. 그러니까 요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요거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가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사장단에 대한 사실상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게 반응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본업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근데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납품 기대가 삼성전자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실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 AI 반도체 랠리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높다. 가능성이 높다고 가능성이 봅니다. 높다. 그러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를 저는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기술력이 만약에 없었던 회사가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면은 약간 사실 뭐랄까 약간 팔아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던지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고 지금 일단 한 번의 이제 실수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삼성전자는요 4세대 HBM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했거든요. 근데 지금 통과 테스트 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5세대 HBM이에요. 이게 네. 지금 8단과 12단인데 이게 이제 퀄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잠깐 미지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HBM을 못 만든다 이거 아닙니다. 이미 납품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에만 납품이 안 되는 거지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애들은 HBM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5세대 HBM 3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퀄테스트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뒤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는 납품을 승인이 떨어지고 먼저 그 전에 품질 테스트가 통과돼야 되겠죠. 이 이슈만 나온다 그러면 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는 삼성전자가 5세대 HBM3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퀄테스트가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통과가 되고 납품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쪽으로 이제 양산이 될 것이고요. 지금 6세대 HBM4인데 6세대 같은 경우는 내년 말 목표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지금은 악재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호재로 작용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HBM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삼성전자의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 먼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과제를 먼저 보기 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사실상 HBM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것이 지난 3월이었죠. 이제 8단 업계 최초로 개발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12일이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 12단 HBM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본격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에 16단 제품 샘플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1등. 그래서 거의 뭐 치고 나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목소리가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역시나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해줘야 된다. 지금 이제는 엔비디아를 잡지 못하면 사실상 엔비디아가 지금 그래픽 시장이라든지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에 여기에 납품을 못하면 사실 납품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HBM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AMD 요쪽밖에 없는데 굉장히 수량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량으로 판매하려고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해야 되고, 그 전에는 이제 퀄 테스트가 나와야 되고, 품질 테스트 통과 이슈가 지금 거의 무르익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레거시 반도체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풀어야 될 과제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가 일단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HBM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손대면 일단 가격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는 창신 메모리죠.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물량을 막 쏟아냈습니다. DDR4, DDR4. 지금은 사실 컴퓨터 사시면 DDR5 들어가거든요. 이 옛날 반도체 DDR4 같은 경우가 옛날 컴퓨터에 들어가는데 이게 범용 반도체예요. 가장 많이 또 씁니다. 대중적으로. 가격도 낮고,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낮춰놓은 거죠, 중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이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역시나 삼성전자는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물량으로는 이제 중국이 막 치고 나오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신세대 반도체, 차원이 다른 반도체를 뭐 대표적인 게 HBM이겠죠. 이런 것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양산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의 그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1월 20일인데요. 그 전까지는 반도체 보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기를 앞당기.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속도 엄청 높이고 있어요. 네. 보조금 주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는 아마 말 그대로 이제는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돈이 입금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바꾸지 않도록 뭔가 법제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뭐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도 저는 뭐 흔들리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인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공장이 있길 원하지 이 공장이 없어지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조금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그 메모리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역시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레이스는 세계 1, 2 기업이고요. HBM도 이제는 SK하이닉스는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저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61세부터 다시 적자. 텍스트만 봐선 참 속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통계청이 2022년 국민 이전 계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43세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61세에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생애 주기에서 적자가 나타나는 배경이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 경제적 생애 주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네. 저는 이 그래프를 항상 보면서 나의 미래를 항상 고려했었거든요. 미리 왜? 좀 대비를 하시는 편이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언제 소득이 떨어지고 그거는 제 역량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내 나이에 대한 노동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네. 언제 우리나라에선 평균적으로 사실 노동가치, 노동소득이 떨어지고 이제는 적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표가 바로 경제적 생애 주기이고요. 이 경제적 생애 주기는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이제는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들을 이제는 나이대별로 생애 주기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1인당 이제 생애 주기 적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위로 가면 적자입니다. 그럼 언제가 적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28세 이때까지는 사실 적자예요. 근데 왜 적자냐? 가장 크게 적자가 일어나는 게 17세입니다. 4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교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교육비 때문에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28세부터 뭐가 되냐면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쭉 가서 언제까지냐? 61세까지 퇴직 때까지. 네, 그렇죠. 네. 퇴직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노동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흑자가 나오는 건데요. 그럼 가장 큰 흑자가 언제냐? 그래프에 적혀 있죠. 예, 지금 보시면은 43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저 그래프는 이제 4,2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1,70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네네. 43세에 4,2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큰 흑자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61세부터는 뭐야? 적자 전환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노동소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쓸 돈만 나오는 거죠. 소비만 나오다 보니까 적자가 나오게 되고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서 왜 적자가 더 커지느냐? 의료비 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의 1인당 생애 주기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교육비, 나이가 많을 때는 의료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지금 43세면은 가장 흑자가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흑자가 더 많아지겠느냐? 어느 선에 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43세 전에 벌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딱 네. 보면. 그러니까 저때 안 벌어놓으면 나이 들면 이제 소비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예전부터 이 생애 주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소득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이제 저는 다 그려 놓은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흑자 구간이 33년 정도 되는 셈입니다. 네. 요즘 뭐 100세 인생인데 너무 짧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 또 이 구간에 오롯이 흑자를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네. 그래서 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평론가님은 공감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공감하거든요.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네. 보면서 사실상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네. 생애 주기를 봤을 때도 네. 확실히 40대가 소득이 가장 많이, 왜냐하면 제 나이 때 본다 그러면 일단은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교육비가 교육비를,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소득이 높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가장 많이 흑자가 나오는 이제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맞다라고. 유튜브도 잘 되시잖아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네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저 그래프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건 이제 통계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사람들의 통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맞다. 그래서 이게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43세 넘어가서는 이제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기, 61세 이후부터는 이제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을 이미 40대부터 짜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산층연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3층 연금부터 시작해서 주택연금부터 시작해서 이런 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방송이 뭡니까? 돈 버는 시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미리 이제 네. 노후를 40대부터 대비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 왜? 저도 뒤돌아보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더라고요. 언제 금방 또 흐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뭐 은퇴 후에 어떤
명확한 소득을 창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개인에게 그런 노후 대비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기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아시겠지만은 사실 퇴직하고 나서 5년 동안 지금으로 보면 한 3년이죠. 올해로 기준으로 보면 3년 동안에 소득이 없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연령에 대한 정년퇴직에 대한 나이도 이제 상승하려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은 빨리 좀 이뤄줘야 된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의 이제는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 뭐 40대 50대 분들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안은 좀 빨리 시한 내에 국회에서 좀 통과해 주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집값 꺾이고 매물 쌓이고 부동산 빙하기 올까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집값이 6개월여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집값의 흐름 짚어주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11월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이제 대출 규제가 예상대로 이제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특징은요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출 얻어서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옥죄익이 들어가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다양한 뭐 금리 변화도 있겠지만은 기조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9월 달부터 대출 옥죄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왔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도 대출 안 내줍니다. 대출 총량제 들어와서 더 이상 대출 안 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집단 대출이든 아니면 개인 주담대든 간에 대출이 안 나와요. 그냥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게 이제 통계로도 잡혔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지금 21일에 발표했었는데요.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본다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는 요거는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원 자료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 9월 때 보시면은 전주 대비해서 오른 수치거든요. 고점 찍고 쭉 미끄럼 타듯이 내려가는 모습 볼 수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9월 달부터 대출 규제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는 주간 변동률이 보시면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8, 9월 달에 고점 찍고요. 이거 전주 대비 가격 변동폭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주 한 주 갈 때마다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0.06% 이제 상승을 했고요. 전주 대비 11월 셋째 주 기준입니다. 전국은요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0.01%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대출 규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의 자료 요것도 있고 또 본다 그러면 서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0.06% 지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름폭은 많이 둔화된 겁니다 사실 과거에 대비해서. 그래도 올랐는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지역은요 이제 보합입니다. 딱 0%.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인천은 이제는 구시가지 중심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0.04% 하락을 했고요. 전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서울 수도권도 영향을 받고 있다. 바로 대출 규제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바로 거래량이잖아요. 대표적인 집값 선행 지표인 거래량도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네,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뭐 이미 예상을 다 하셨잖아요. 대출 규제 들어오면 당연히 대출이 안 나다 보니까 신혼부부 중심으로도 사실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는 줄 수밖에 없는데 9월 거래량이 한 3천 건이었고요. 10월 거래량이 한 3,4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를 과거에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보시죠. 지금 보시면 그래프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6월과 7월 같은 경우가 이제 7천 건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지금 8월과 9월과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한 8분의 1, 한 7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래량이 확실히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94를 기록했거든요. 이게 9개월 만에 하락한 겁니다.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00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량도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확실히 지금 부동산에 대한 변수가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확실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출 규제가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집값이 하락 전환한 배경, 아무래도 그 고강대 대출 규제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묶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주담대 받으러 은행 가실 분들 아실 겁니다. 일단 신규 대출은 거의 막혔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 때문에 일단 내 연봉이 높지 않는 이상은요 대출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 대출을 안 내주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집단 대출마저도 지금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 네. 효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금융권 쪽으로 특히 이제 저축은행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 이동하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방송 보신 분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정부가 저축은행도 이제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도 이제 잘 안 나오게 지금 시작했거든요, 대출이. 근데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일단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반기 되면은 대출 규제가 총량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많이 팔아요, 은행들은. 네네. 많이 팔아서 이윤 많이 얻은 다음에 예대 마진 많이 얻은 다음에 정부 눈치 보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줄여 나가거든요. 이번 연도도 그랬고요. 내년도에 되면 이제 1월 달 되면 대출 또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조금 더 유동성 있게 좀 유연하게 유동성을 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변수는 그거예요. 변수는 뭐냐면 정부의 정책의 일관도입니다. 지금은 조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뭐 PF 대출 문제라든지 건설사 살리기에 나서서 갑자기 대출을 풀어준다 그러면 저는 다시 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의 정책의 일관도처럼 쭉 간다 그러면 좀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정부가 갑자기 대출 풀어준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정말 다시 크게 뛰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주가가 아니라 얼죽신. 그게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축 아파트 인기가 대단하다는 증거겠죠. 이 신축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서 매매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최근 수도권 신축단지에서 분양가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가 붙은 매물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마피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는 집주인이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프리미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놓게 하신 분들인데 왜 마이너스로 내놨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뭐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네. 일단 내가 입주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분양 받았으니 입주를 해야 되는데 투자 목적으로 샀었기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실 내 돈이 있으면 솔직히 그냥 사놓고 나중에 오를 때 팔면 되잖아요. 그냥 대부분은 사실 레버리지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전세를 살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신축 단지는 투자하시는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계획이 딱 그거예요. 내가 다 분양 받아놓고 중도금 다 낸 다음에 나중에 잔금 치르기 전에 이제 전세 세입자 구해서 그 돈 갖고 잔금 치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전세로 오실 분들이 들어와야 이걸 잔금을 치르죠. 전세 가격도 사실상 지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세 잘 들어가기 어렵고 해서 월세를 하시는 분도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살 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분양을 받아놓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피로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데 전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딱 하나 가장 큰 이유긴 한데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이 특징이 있어요. 분양가가 너무 고분양가로 되어 있던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부동산이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에서는 어려운 거죠,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아요. 지금 서울은 몇 군데 없고요. 대부분 이제 서울 외곽 쪽이 좀 이렇게 마피로 나오는 데가 한동안 없다가 작년에 없었거든요. 작년에 없다가 이번 연도에 조금씩 이제 대출 규제 들어오면서 지금 9월 넘어서부터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지역, 수요가 몰리는 신축 단지의 경우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의 인기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피 거래의 양도가액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금 부담으로 사실상 이 손피 거래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히죠. 이거는 못해요. 예, 이거 양도세 때는 못합니다. 이게 손피가 뭐냐면 손의 쥐는
프리미엄이라서 우리가 손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손해 어떻게 지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일단 여러분 그 네이버 매물이라든지 가보면 P1, 뭐 P2억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손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매도하는 입장에서 1억 원만 챙겨줘. 그 뜻입니다. 이게 손해 지는 프리미엄인데, 근데 여기서 손피에서 항상 나오는 게 내가 내야 될 양도세를요 매수자가 내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를 이제는 양도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수자가 안고 약속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과거에는 1차 양도세, 처음에 냈을 때 양도세만 매수인이 그거를 자기가 이제 내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제 국세청에서 당국이 국세당국이 얘기했던 게 2차, 3차, 4차, 5차 쭉 가는 이 양도세도 결국에는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계속 생겨요, 양도세가.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금을 안 내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럼 이익 본 만큼 다시 계산하면 돼요, 양도세를.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양도세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양도세 폭탄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이슈가 나오냐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파트를 약간 규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거품이 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손피 거래에서의 양도세를 사실상 현실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양권 전매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웬만한 돈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확실한 매물 아닌 이상은 이거 매수자가 못 들어갑니다. 이 시장. 손대면 안 되겠군요. 네, 분양권 이제는 안 돼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는 이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 아닌 이상은 진짜 강남권에 확실한 매물이 아닌 이상은 양도세 폭탄 맞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내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급 부족은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실수요자들은 내년 상반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요거는 민간 전문 기관에서 서베이를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온 국민에게 이제는 한 1,000명 정도 이제 서베이를 돌려갖고 내년도 부동산 어떻게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승 전망하는 분들이 있고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상승 전망이 한 32%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25%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대더라. 해서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럼 많은 부동산이 내년에도 크게 상승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서베이 조사입니다. 희망사항이군요. 희망사항. 이거는 이거 믿고선 투자 들어가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출 규제가 내년에도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잘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런 민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간 업체에서 서베이 조사하는 거 이것만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걸 보면은 내년도에는 더 상승한다 그렇게 점치는 분들이 많았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내년도 초에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주느냐 아니면은 이대로 끌고 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년도 아파트의 향배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강남권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그래서 요거 잘 포인트를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 인하 시기가 돌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사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하나 터졌죠.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뚫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럼 환율은 더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겠죠. 너무 부담스럽죠. 왜? 수입물가가 높아지고 그러면 수입물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물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금통위 위원들도 사실상 이거 쉽사하게 금리 인하 못할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환율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이죠. 금리 인하 시기가 돌아와서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부동산 심리가 좋아졌는데 이거 금리 인하가 되긴 되겠지만은 속도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만 설명드렸습니다. 네, 전세 시장도 좀 볼까요?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 매매 가격까지 좀 상승하게 될 텐데요. 이 전세 세입자분들 이 계속 오르는 전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 요 공식은요. 사실 갭 투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자분들이 글쎄요. 투자라고 해야 될지 투기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제 레버리지를 끼고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높아지면 매매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를 높아진다는 얘기는 갭 투자하기 딱 좋은 거잖아요. 전세가가 높으니까 난 조금만 돈만 갖고 있어도 제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지금 2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11월 아파트의 이제 매매가를 봤더니 0.57%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전세 가격은 2.21%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이 이제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근데 왜 전세값이 올라가느냐? 뭐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 한마디로 이제는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장이 약간 불확실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매수하지 말고 좀 전세로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전세 수요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급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지역으로 전세 가격은 이제 오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포인트에서 전세 가격 올랐으니까 갭 투자가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보실 텐데.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대출 규제 들어왔기 때문에 갭 투자하는 분들이 수익을 못 남기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가율이 올라갔다 해서 뭐 갭 투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제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특히 이제 마영성 쪽이라든지 강남권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뭐냐면 갈아타기 수요. 내가 일단 이사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 집도 안 팔리니까 일단은 전세 끼고 사놓고 내가 언젠가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수요. 이런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들이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고 갭 투자 수요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그리고 또 전세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월세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주춤 조정 온화입니다.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 직후 보름 만에 40% 넘게 솟았거든요. 이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조정장의 시작일까요? 저는 조정장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숨 고르기 들어가는 거죠. 항상 그래왔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 2, 3년 쭉 조용하다가 축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쭉 조용하고 있는데 쭉 올랐을 때가 대충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확 오르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그렇군요. 이번에도 거의 9만 9천 달러까지 올랐을 때 거의 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 한 15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확 올랐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가격이 이제는 좀 하락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0만 달러 찍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거의 9만 9천 대까지 갔거든요. 달러까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기초적인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상황은 숨고르기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이슈로 오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또 오를 가능성이 커요. 이슈로 올랐을 때 9만 7천 달러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뭐가 나왔느냐 그러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9만 7천 달러 찍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 사퇴하겠다. 이거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때 9만 9천 달러 찍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올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슈가 조금 없지만은 만약에 또 트럼프 당선인이 입에서 아니면 일론 머스크 입에서 갑자기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또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숨고르기 현상이 아닐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 친 비트코인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꾸리고 나섰는데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비트코인을 우호적으로 보는데 전략 자산 그럼 그 학과까지는 달러의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당연하죠. 이게 트럼프 행정인은요, 당선인은 달러를 항상 우호적으로 합니다. 물론 가상화폐 좋아하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지만은 네. 오래 전부터 이제 달러가 강해져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나중에는 받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호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자산화한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뭐 전략 비축화한다는 얘기는 뭐 무정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가 그때 이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들일 겁니다. 아니면 뭐 물질로 본다 그러면 이제 석유일 거고요. 근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하겠다는 얘기는요. 그럼 바로 이게 유동성이 풀리겠느냐, 돈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변동성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이 전략 자산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21만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 정부가 산 게 아닙니다. 범죄 수익을 다 뺏은 거거든요. 이게 21만 개가 있는데 지금 한 상원 의원이 친 트럼프 의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100만 개를 만들겠다. 사겠다. 100만 개를. 그러면 거의 5년 안에 산다 그러면 20만 개씩 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화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공약 이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네. 말은 던져놓고 100마디 던졌으면 잘 안 지켰군요. 시행시킨 게 23개밖에 없어요. 네, 예, 오바마 행정부가 제 기억으로는 40% 넘어갔거든요.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던 거를 꼬치꼬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략 자산화는 머나먼 얘기다.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호재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살펴볼 문제라고 했는데 국내 시장 육성은 좀 아직 먼 얘기일까요? 멀고 너무 멀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 근데 과세도 지금 문제인데 뭐 과세 하냐 마냐냐 네. 법적 규제도 없는데 법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략 자산하겠다. 우리나라의 전략 자산하겠다. 이게 뭔 얘기죠? 사실 정부가 이걸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께서 얘기했던 게 보면은 저랑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때문에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을 어떻게 해지할 거냐? 이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는 정말 그 말에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비축 자산하기에는 사실 뭐 가상화폐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대표할 수 있겠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평과세가 준비가 안 됐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잖아요. 네.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좀 형평성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요. 유예가 왜 필요합니까? 과세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저는 가상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과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과세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는 현재대로 간다 그러면 25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이제는 22%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분리과세로 하게 돼요. 이거 종합과세 아니에요. 또 분리과세인데 어쨌든 간에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비판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공제 금액을 250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올려줄게.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만 5천만 원까지 수익은 과세 없습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만 이제는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는 민주당의 얘기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2년 더 유예하자. 뒤로 미루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과세를 해야 된다 봐요. 미국도 지금 과세하고 있고요. 자본이득세 해갖고 거의 20%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타소득세 잡수익으로 빠져갖고 거의 40%, 53% 최대 그럴 겁니다. 53%의 이제 과세를 내고 있거든요.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과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투자하는데 그럼 청년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럴 텐데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뭐 싫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죠.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많은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그만큼의 저는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금액만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네. 근데 뭐 주변에서도 보니까 코인으로 100억 벌고 퇴직했다더라. 회사를 그만뒀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혹하는 거죠. 아유, 그래서 포모. 코인 차트를 보면은 하루에 막 마이너스 30%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막 50% 오르는 네. 종목도 있고 변동성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한마디로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코인 시장에는. 그 주식은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만 손해볼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 잘못 들어서 손해보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하시면 절대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